서울대 등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면서 증원 규모 등을 다시 논의하자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입장을 재확인하며 진료 유지 명령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결과 대표적 비명계인 송갑석, 도종환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노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은 북한 노동자를 지원하는 선교사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따라 멀어진 한러 관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소폭 반등하며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한 주민이 개인 화로에 불을 피우다가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충남 보령 주택에서도 불이 나는 등 밤사이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10도 이상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서울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 월요일 일제히 사직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선 데 대해서 정부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흔들림 없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을 지탱해온 교수들도 진료를 멈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오는 18일 사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대 증원을 1년 미루고 국민과 전공의까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 2,000명을 정하지 말고 증원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대화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같이 하자 이런 거고요.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커질 거라며 2,000명 증원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의 사직 선언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원칙적인 대응을 지시하며 사실상 물러서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정처분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선처할 수 있다고 했던 복지부 장관의 발언도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좀 더 강경한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총 5,556명에 대해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공의 단체 역시 서울의대 교수들의 제안에 대해 합의한 적 없다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볼 때 서울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18일 전에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교수 이탈 데드라인이 던져진 가운데 혼란을 바로잡을 해결책 마련은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도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교수회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반 충북대 의대 1층 대강의실에서 긴급 임시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임시총회에는 충북대병원과 의대 교수들과 의대 학장, 병원장 등이 참석해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 사직 동참 여부, 그리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충북 의대생 집단 유급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충북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49명이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했을 뿐 선동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일부는 출석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태구 비대위원장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은 선동이나 사주 때문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직하시고 떠나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경찰에 출석한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정부는 2,000명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고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화의 장, 협상 테이블에 나와 주십시오. 두 사람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겨 대학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의협 사무실 압수수색 등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이들이 전공의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건 아닌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두 사람과 함께 경찰에 출석한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출석 일자 등을 문제 삼으며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감이라며 다시 소환 일자를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한 지 불과 보름 만에 고발당한 5명 모두 경찰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지난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공의 사태 관련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고발과 함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실명과 근무지가 공개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의협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반면 의협은 해당 문건이 조작됐다며 최초 게시자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 교수에 이어 전공의, 의대생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사단체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과거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구 중구 남구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관위는 어제 도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을 두고 4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도 후보가 2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5.18 민주화 운동 정신에 관한 헌법 가치와 당 정강 정책의 의미를 확고히 인식한다고 표방한 점 등을 고려해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관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후보자 자격 박탈을 포함해 강력하게 조처하겠다고 경고했고 앞으로도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공직 후보자의 처신이 확인되면 단호히 대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송갑석, 도종환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구 8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주 서구갑에선 현역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았던 재선 송갑석 의원이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에게 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문체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도 충북 청주 흥덕에서 친명계 인사인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본선 진출권을 내줬습니다. 제3지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다른 군소정당들은 지역구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권 심판을 외치며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조국 대표가 이번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해 검찰 재직 시절 고발 사주 의혹과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 독재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최근 조국 혁신당이 주목받는 건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앞장서 드러냈기 때문이라며 더 강하고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개의치 않고 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당 지도부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찾아 이공계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비주류 박용진 의원을 향해선 아픔과 상처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는데 우리 당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금태섭 의원님이 4년 전에 겪으셨던 일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그분들의 아픔과 그리고 그분들의 상처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
과거 박 의원과 함께 목소리를 냈던 민주당 출신 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은 함께 싸우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1월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민주당을 떠난 전병헌 전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입당해 과거 3선을 한 서울 동작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의 민주는 죽어버렸습니다. 1인 정당, 나치식 독재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광주를 돌며 표밭 따지기에 주력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민심을 읽다 시간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 가상 대결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 양산 을에선 민주당 김두관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오차범위 내 경쟁 양상을 보였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본선 격돌을 앞둔 여야 비주류 잠룡의 가상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45%, 민주당 이광재 후보 36%로 오차 범위를 살짝 넘어서는 차이로 안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개혁신당 류호정 후보는 2%였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들은 안 후보 45%, 이 후보 42%로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일 걸로 예측됐습니다. 분당갑 유권자 61%는 이 후보보다 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재배치로 경남지사 출신 맞대결이 성사된 경남 양산을 표심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후보 41%,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34%로 오차 범위 내 격차였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선 김두관 후보 48%, 김태호 후보 39%로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겠냐는 물음엔 김두관 41%, 김태호 39%였습니다. 양당의 여성 정치인이 맞대결을 펼치는 서울 중성동갑에선 민주당 전현희 후보 35%,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31%,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는 부동층도 31%나 됐습니다. YTN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경기 분당갑 거주 유권자 507명, 서울 중성동갑 유권자 501명을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경남 양산을 유권자 503명을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한 명이 러시아 현지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현지 공관이 체포 사실 인지 직후부터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된 한국인 백모 씨가 지난달 말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로 이송됐다며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 씨는 선교사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 이탈 주민 구출 활동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홍해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 맞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을 두고 중국은 처신을 잘하라며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함대가 중동의 오만만 입구에 집결했습니다. 11일부터 15일까지 세 나라 해군의 합동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2019년 처음 시작돼 2022년부터 연례화됐지만 올해는 홍해 위기 속에 펼쳐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군과 교전 중인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를 지원하는 무력 시위로 비치는 이유입니다. 有助于加强中伊俄海军之间交流合作，进一步展示共同维护海上安全。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중국이 2차 중재 외교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방 세계와 입장 차이를 확인한 작년 1차 중재 때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면서 전황이 바뀌고 있는 만큼 러시아엔 외교적 엄호 사격이 되는 셈입니다. 미국은 여론 악화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Ukraine can stop Putin if we stand with Ukraine and provide the weapons that needs to defend itself. 내년엔 우크라이나 방식으로 타이완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도 처음 배정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일본 등이 공동 전선을 펴는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도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에 중국은 이렇게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韩方不是南海问题的当事方，近年来却一改坚持多年的谨慎中立立场，好自为之，不要跟风炒作。 최근 중국이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며 특히 북한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편을 든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도중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대사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공식 부임을 알렸습니다. 이 대사는 어제 인사말에서 양국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국방 방산 협력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급망 안정과 핵심 광물을 포함한 자원, 에너지 등 경제 안보 제고를 위해 호주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호주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국 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에 은 출국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원하는 답을 못 들었다고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는 건 소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가 돼 있던 피의자 신분의 이 전 장관을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가 조직적으로 빼돌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의혹의 직접 당사자로 지목하며 외교부, 법무부 장관 탄핵에 관련자 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섰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종섭 피의자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제출했는데 최상병 사건이 난 이후에 쓰기 시작한 새로운 휴대폰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하게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것이죠.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부터 이 전 장관을 수사한 공수처가 올해 3월이 될 때까지 출국 금지만 연장하며 소환 한 번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수사 방해냐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해선 원하는 답을 못 들었다고 특검을 남발하는 건 소모적이다. 검찰 못 믿겠다고 민주당에서 만든 공수처를 못 믿어 특검하자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종섭 전 장관 특검법 추진은 총선용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면서 대사 임명은 불가피했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공백을 오래 둘 수 없기 때문에 임명을 한 거고 언제든지 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종섭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한 달도 남지 않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첫 공판에 모두 참석해 2018년 이후 6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는 항소심 첫 변론의 중요성을 방증하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은 나란히 법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서로 다른 통로를 이용해 접촉을 피한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이혼 조정 기일 이후 무려 6년 만에 법정에서 얼굴을 맞댔습니다. 네, 오늘 항소심 첫 기일인데 어떤 입장 소명하실 계획이실까요? 이혼 소송 관례에 따라 재판은 취재가 허용되지 않은 채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양측은 각자 입장을 피력하며 재판부 설득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내연 여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며
이혼 소송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1,000억 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항소심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김 이사장과 내연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끝내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습니다. 재작년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고 위자료 1억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노 관장이 함께 요구한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에 두 사람 모두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요구액을 기존 1조 원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높였습니다. 첫 재판을 마친 두 사람은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장외 논쟁을 자제했습니다. 재산 분할 금액 상향됐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상향됐나요?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노 관장이 내연 여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은 오는 5월 두 번째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소폭 반등하며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3.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역시 1월의 0.3%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 상승이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에 60% 이상 기여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6월 9.1%로 고점을 기록한 뒤 둔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6월 이후 3% 초중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웃도는 물가 지표가 발표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반도체 기업도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달 말쯤 발표를 예상했습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워싱턴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반도체 보조금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보조금 규모도 곧 나올 발표에 금액이 명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지원 규모와 관련해 미국 측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카드를 놓고 나왔더라도 얼굴만 보여주면 결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문 인식에 이어 이제는 AI 얼굴 인식 기술이 간편 결제 시스템에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첫 상용화 현장을 엄윤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학생식당 무인 단말기 앞이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투입기에 카드나 스마트폰 대신 얼굴을 대니 주문한 메뉴의 결제까지 빠르게 진행됩니다. AI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 간편 결제 시스템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된 겁니다. 카드나 핸드폰 없이 그냥 얼굴 인식으로 바로 빠르게 결제를 할 수 있어서 편리했고 카드 지갑을 두고 왔을 때나 핸드폰 배터리가 없을 때 결제를 할 수 있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전에 지갑을 두고 와서 학식을 못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지갑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미리 앱을 통해 얼굴을 등록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대신 다른 누군가가 나인 척 내 얼굴 정보를 악용하는 건 원천 차단했습니다. 실제 얼굴이 아닌 사진으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용기기로 확인된 얼굴과 사용자 개개인의 특징 값으로 저장한 정보를 빠르게 대조해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보는 모두 암호화 처리됩니다. 얼굴 인식 과정에서 본인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본인 등록 과정을 명확하게 수행하고 있고 또한 등록된 얼굴 정보는 특징 정보로 변환되어서 암호화되고 안전하게 분리 저장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 곳곳에서 간편 결제 시스템이 통용되면서
결제 방식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문과 홍채, 목소리부터 정맥까지 날로 고도화되는 양상입니다. 현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분실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현금은 위조의 가능성도 있고 여러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간편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은 일종의 기술 혁신이거든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간편 결제 시스템에 대한 업계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올해 60년이 됐습니다. 그간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했지만 산재보험 체계는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산재보험을 관리 운용하는 근로복지공단이 개편에 나섰습니다. 우태인 기자입니다.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장과 산재병원장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집니다.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올해로 60년. 하지만 변화한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60년째 크게 변화 없던 산재보험 개편에 나서면서 직원들이 의지를 다지는 겁니다. 공단의 핵심 가치와 미션 비전을 만드는 데 일조했는데요.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 조직 내 모든 사람들도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확대하는 등 기존 조직 체계를 뜯어 고친다는 방침입니다.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처리한 사례는 지난해 모두 3만 1천여 건으로 5년 전보다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최근에 산재 수요에 맞춰 조직을 개편해 노동자들이 더 쉽고 편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본래 목적에 배치되는 비효율성이라든지 최근에 들어서는 부정수급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비효율과 부정수급을 근절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꼭 필요할 때 합리적인 보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운 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산재 보상으로 일터로 복귀를 돕고 노후와 생계 지원으로 생활의 안정을 가져다 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오늘은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어제 내린 비가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영하권을 보이며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12도, 대구 1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16도까지 올라 완연한 봄 기온이 느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영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늦추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증원 가능 수준으로 의견을 모으고 1년 뒤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협회, 정치권과 국민대표, 교수와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꾸리고 해외의 제3기관에 우리의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의료 수요를 고려해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서울 의대 교수들이 전원 사직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며 진료 유지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란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역시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해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며 사직 의사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유지 명령 등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명령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공중보건의들이 종합병원에 투입됐는데요.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지방의료 취약지역에서 차출됐다는 겁니다. 지역에선 당장 또 다른 의료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순회 진료를 오는 날이지만 정작 진료실은 텅 비었습니다. 담당 공보의가 종합병원 응급실로 파견되면서 진료할 의사가 없어진 겁니다. 이 보건지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을 열었는데 그때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주민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고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달성군에는 공보의 4명이 있었는데 절반이 파견을 가면서 보건지소 2곳은 아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약 타러 오겠다고 전화를 주셨는데 지금 이런 사정 때문에 당분간 공보의 선생님 안 계신다고 말씀드리니까 되게 걱정하시면서 약을 어디로 타러 가야 되냐고 조금 이렇게 좀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주민들은 그야말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많이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뭐 주변에 어르신들이 당장 뭐 지역에서 뭐 빨리 어디 병원에 가까운 데 가기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곳이 보건소인데 도시에서 멀면 멀수록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공보의 한 명이 보건지소 서너 곳을 돌며 진료하고 당직 인원도 줄어드는 등 부담이 큽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순회 진료를 하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그래 한 번 빠지게 되면은 저희는 되게 큰 공백이에요. 복무 쪽으로도 연가를 좀 자제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는 전공의 집단 이탈의 불똥이 취약지역 공공의료로 튀면서 또 다른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가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10시 김태구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정 무렵까지 조사했습니다.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도 같은 시각 출석해 밤 10시까지 조사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전공의 사직은 선동이나 사주 때문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함께 경찰에 소환됐던 임현택 대하 소아청소년 의사회장은 출석 일자 등을 문제 삼으며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감이라며 다시 소환 일자를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4월 총선 지역구 일부 후보자를 국민추천제로 선발하기 위한 면접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 선거구는 서울 강남갑과 강남을, 대구 동군이갑과 북갑, 울산 남갑 등 전통적 여당 강세 지역 5곳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이번 국민추천제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됐고 심사를 거쳐 모레 최종 후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전해철 의원과 친명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경쟁하는 경기 안상갑 등 수도권과 호남 지역의 총선 후보 경선 결과를 추가로 발표합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역구 17곳의 총선 본선 진출자를 공개합니다. 오늘 발표 지역 중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현역 윤재갑 의원이 양자 대결하는 전남 해남, 완도, 진도, 그리고 정동영 전 의원과 현역 김성주 의원이 맞붙는 전북, 전주, 병 등도 관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4월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대 양당은 선거대책위를 꾸리고 사실상 선거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선대위 구성 첫날부터 각자 심판론을 내건 여야 대표의 표심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선거 전략을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4명의 공동위원장이 힘을 보태는 구조입니다.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등 수도권에 출사표를 던진 중진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가세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승리가 절실합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공을 들이겠다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 바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 하위 평가에 반발해 여당으로 입당한 김영주 후보를 치켜세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여기에 왔었죠? 네. 여기 와서 한바다 욕만 쏟아놓고 갔는데요. 그것 가지고 영등포 시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여당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는데 민주당도 맞불을 놨습니다.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등 3톱 선대위에 닻을 올렸습니다. 공천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내용을 딛고 힘을 합쳐 정권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독주를 막아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후보들, 우리 당 모두 다 저는 좀 절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애초 공지되지 않았던 현장 일정으로 분위기를 더 띄웠습니다. 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된 나경원 후보부터 공략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 징계받았던 류삼영 후보를 부각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지명도 그렇고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앞서 있는데 우리 류삼영 후보의 진심이 전달되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선거구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 이른바 명룡대전이 펼쳐지는 인천 계양을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지지하는 후보를 조사했더니 민주당 이재명 후보 42%,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39%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45%, 민주당 이광재 후보 36%로 안 후보가 오차 범위를 조금 넘어서는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혁신당 류호정 후보는 2%였습니다. 경남 양산을 유권자 503명 가운데 민주당 김두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1%,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지지자는 34%였습니다. 여성 정치인이 맞대결을 펼치는 서울 중성동갑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민주당 전현희 후보 35%,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31%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YTN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인천 계양을과 경기 분당갑, 서울 중성동갑 유권자를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경남 양산을 유권자를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각 세계 눈입니다.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 이틀째에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무력 충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동예루살렘 성지에 팔레스타인 참배객들이 집결하면서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바논 북부 지역의 사프리, 통째로 무너진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앰뷸런스와 불도저, 군용 차량이 뒤섞여 현장이 더욱 어수선합니다.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공습해 최소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하루 전엔 레바논 북서부 바알베크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نحن بيتنا هون متضرر وحتى المبنى اللي ضاربينه فيه مكتب وزارة الصناعة وفي معمل زيت في المنطقة هون منطقة سكنية.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 로켓 100여 발을 쏘자 이스라엘군이 보복에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보복 공습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100발 이상의 로켓을 한꺼번에 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지난 11일부터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맘때면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동예루살렘의 성지 알-아크사 사원이 화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물론 유대교와 기독교도 성지로 여기는 알-아크사 사원에서 예년처럼 유혈 충돌이 빚어지면 아랍권의 반이스라엘 움직임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비 태세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We only had 2 days. Yeah, so up until now, I know that last night what we estimate is pretty much 20 or 25,000. But it's only in the middle of the week. Usually, Fridays it's something else. This is why we are preparing differently. 라마단 시작부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알-아크사 사원이 확전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가 올해 초 우리 국민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가운데 여러 국적의 서방 외국인들도 구금 중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인 백모 씨가 체포된 소식을 전하며 러시아가 지난 1년 동안 여러 국적의 외국인을 체포해 다양한 범죄 혐의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인 에반 게르시코비치는 지난해 3월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지금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소지하고 러시아에 입국한 30대 독일인 남성과 지난달 미국과 러시아 이중 국적자인 30대 여성은 반역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지난해 여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 매입을 제안했던 걸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와 머스크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전부터 소통을 이어온 셈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뿐 아니라 정치와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해왔다고 트럼프의 측근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건 수사 보고서에 바이든을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표현해 파장을 일으킨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불기소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억력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허 특검은 12일 미 하원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의 불기소 결정이 신뢰를 받게 하려면 단지 불기소하고 거기서 그만둔다는 선언으로는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허 특검은 대통령 기억력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었고 정확하고 공정했다며 자신은 본대로 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때에 대비해서 일본의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 것을 물밑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싸고 양국 간 대화와 독자적인 감시체제 구축, 배상 제도를 3대 메커니즘으로 정하고 이미 지난해 여러 차례 외교 경로를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해왔습니다. 일본 측은 해양 방류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다른 운전자도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간밤의 사건 사고 소식 손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물차 운전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 종이장처럼 납작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7.5톤짜리 화물차가 먼저 가던 23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은 건 오늘 새벽 1시쯤. 이 사고로 7.5톤 화물차를 몰던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23톤 화물차 운전자도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이나 급정거 여부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천안에선 25톤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뒷부분이 크게 파손됐지만 60대 택시 운전자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졸음 운전을 했다는 트레일러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저녁 7시쯤
전북 진안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추산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60대 주민이 아궁이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아파트 25층 옥상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이 옥상에서 개인 화로에 불을 피우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PC방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체포됐습니다. 휴대전화를 놓고 도주한 남성은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모자를 쓴 채 어슬렁거리며 걸어가는 남성. 10분쯤 뒤 전화를 받으며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울 방화동에 있는 성인 PC방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 A씨입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A씨가 범행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토대로 A씨가 도주한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가 체포된 곳은 휴대전화 매장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에 휴대전화를 놔둔 채 달아난 범인이 새로 개통하러 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지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피해자는 흉기에 머리와 팔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가 이성 문제로 자신을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미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도 솔직히 여기서 장사를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이 했었던 차에 그냥 이 차에 그냥 어젯밤에 퇴업을 했어요. 완전히 다 철거하고.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환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치과 간호사를 위협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쳐 결제에 사용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중앙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7시쯤 임플란트 시술을 취소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간호사를 둔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씨는 간호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함께 들어있던 신용카드로 유흥주점 외상값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습니다. 대리기사로 위장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어제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답심리동 인근에서 대리기사로 위장해 차량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원시림을 포함해서 잘 가꾸어진 명품으로 불리는 100곳의 숲이 있습니다. 산림청이 이 명품 숲을 숲 생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흰색의 이색적인 나무가 하늘을 향해 솟아있습니다. 겨울 동안 내린 폭설에 파묻힌 숲은 말 그대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조성된 자작나무 숲입니다. 솔잎 폭발이 피해가 심해지자 소나무를 베고 빨리 자라는 자작나무를 선택해 심고 가꾼 지 50여 년. 연간 30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겨울 관광 자원으로 변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이 전부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 경제 기반이 농업에서 이제 이런 자작나무 숲이 생기면서 업종 전환이 좀 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100대 명품 숲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유림과 사유림, 지자체 관리림 중에서 국민 의견을 물어 100곳을 선정했습니다. 전북 고창의 편백숲과 경기 양평군의 잣나무숲 등 조림과 숲가꾸기를 통해 조성된 숲 29개,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숲과 서귀포 치유의 숲 등 산림 휴양 기능이 가능한 45개의 숲, 그리고 강원 인제군 곤배령 숲과 경기 포천시 광릉숲과 같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26개의 숲으로 구분됩니다. 숲을 이용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됩니다. 명품 숲을 중심으로 숲 생태 프로그램을 발굴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인제 자작나무 숲은 한 해 동안 약 30만 명이 찾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연간 336억 원에 달합니다. 명품 숲 하나하나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엔은 산림을 대하는 전략으로 인간의 삶 증진과 함께 지역 주민의 생계 증진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전쟁을 겪으며 황폐한 숲을 어떻게 잘 가꿀지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울창한 녹색 숲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고려해야 하는 때가 됐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도로 재비산 먼지 중점관리 도로 구간을 78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재비산 먼지란 자동차 배기가스나 타이어 마모 등으로 도로 표면에 쌓인 먼지가 바람 등으로 인해 공기 중에 다시 날리는 물질을 말합니다. 연구원은 주택 유동인구 밀집도, 교통량, 미세먼지 상습 민원 지역을 고려해 중점관리 도로 구간을 선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일과 21일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2024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를 앞두고 경기장을 전면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을 찾아 인파 관리 대책을 확인하고 개선된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시리즈 기간 국내외에서 10만 명 이상이 경기장과 주변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2도까지 크게 올라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중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영서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도, 춘천 영하 3.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3도, 대구 1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